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이제 보면 10월 7일에 그 왜 저 이렇게 좀 몸집 크신 북핵 맡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갔잖아요. 뭐를 어떻게 하자고 이분은 이렇게 자꾸 비행기 타고 다니나요? 가장 큰 이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북한이 제시를 해라. 북한이 내놓아야 한다. 이거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내놔야 된다. 여기에 불일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핵 관련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신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고 문제는 북한이 주권 문제도 있고 뒤에 사찰 받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신고를 해야만이 그 다음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밀고 당기는 그 현안이 아닌가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 이분은 난데없이 무슨 요즘 말로 금사빠인지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 도대체 뭐 대충 막 얘기하는 건지 깊은 뜻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나요? 허리케인이 와서 또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사회 내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오늘 뭐 그런 뉴스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때 그래도 북한과 관련된 어떤 협상이 진척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대중적 수준 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대중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게 있거든요.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주고 이건 서로 주고받는 협상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편지를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연애 편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 나오고 또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소위 궁합이 맞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는 케미스트리,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좋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다는 거죠. 이분은 도대체 그 한미 동맹이나 이런 뭐 군사 문제를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단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제 정치의 룰이라든가 미국의 동맹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전혀 다른 로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속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정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그 위협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국내 정치의 국내의 어떤 인기를 좀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뭐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가 조금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FTA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됐을 때마다 미국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든가 군사훈련을 계속 남한 정부가 원한다면 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 혹은 관계 진전 중에 베트남식 경제 발전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베트남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확하게 다 북한이랑 뭐 이렇게 대입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국제 제재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북 간의 교류가 되고 그리고 경제 협력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다른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산업화에서 베트남, 중국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북한도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한 가지 좀 첨언하자면은 북한하고 베트남이 중요하게 다른 점은 베트남은 완전 통일 국가예요. 북한이 물론 이제 서서히 개방을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각 분야별로 IT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경제 건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남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남한 그래서 남북한이 같이 협력하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북한 자체의 전략적인 이점 같은 것도 활용하는 관광이라든지 교통, 물류 뭐 이런 거점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경제라는 게 안보와 달리 걸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험한 길을 너무 쉽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보는 뭐 종전 선언이라든지 무슨 뭐 평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그 확실한 그 이벤트가 있고 어떤 단락이 지어질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체제가 완전히 변할 수가 있는데 경제는 무슨 선언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진다거나 이제 돈이 가야 되고 물론 이제 경제 관련한 법을 새로 제정하면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에 퍼져 가지고 그런 경제 체제로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 분야는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내놔가지고 남북 간에 경협하고 무슨 뭐 물류 거점 만들고 교통 인프라 구축하고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건 좋긴 좋은데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천천히 북한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조화시키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리스크를 좀 덜 받으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의 국내 정치든 혹은 뭐 북한의 정말 절박한 생존 전략이든 다 우리 입장에서 지혜롭게 풀어가면 될 일인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죠.